안녕하세요. 만화, 소설, 자기계발서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책과 이따금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리뷰하는 정글부의 북마전입니다. 오늘부터 짬짬이 국내 무협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용대훈 작가의 작품을 리뷰할 예정인데요. 좌백의 무협을 리뷰하면서 좋은 무협을 기다리는 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신무협의 대표인 용대훈 작가 시리즈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대훈 무협의 첫 번째 작품은 신무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여명을 알렸던 낙성무제입니다. 낙성무제는 작가 입장에서도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작품 입장에서도 불행한 작품이었습니다. 1986년에 출간될 당시에 출판 시장이 워낙 불경기라서 작가도 정식 출간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대본소에 가보니까 이미 출판되어 있었답니다. 작품이 출간되면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가장 먼저 인쇄본을 주는 게 출판계에 공인된 관습인데 아예 받지도 못했고요. 출판사에 연락해봤지만 이미 망했다는 소식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무협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그런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죠. 작가 입장에서도 적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품인데요. 습작 시절에 쓴 작품인데다가 낙성무제라는 제목조차 출판사에서 상의도 없이 멋대로 붙였거든요. 1998년에야 비로소 작가 이름으로 재출간했지만 그동안 이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목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죠. 이래저래 살아남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인쇄까지 가서 기어코 존재감을 알린 그 생명력 하나는 끈질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소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출간된 시기인 1986년이면 국내 무협 1세대인 검궁인, 금강, 사마달, 서효원, 야설록 등이 전성기를 보내던 무렵입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형식의 이야기 구조와 전형적인 캐릭터 설정으로 무더기 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그 많은 작품들에서 딱히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이 표출되면서 몰락을 자초하고 말았죠. 이러한 구미협의 전형의 반기를 들고 나온 작가들이 쓴 게 바로 신무협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인 작가가 자기 이름으로 작품을 전혀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용대훈도 야설록과 공저 혹은 야설록 이름으로 책을 내다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후에야 단독 명의로 책을 낼 수 있었죠. 이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가도 서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습작 시절에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작품을 쓴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긴 누군들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도입부에서는 구미협의 전형적인 전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당대에 천하제일인의 자리를 다투던 최고 고수들을 차례대로 소개해서 이들을 격파하고 나타난 신진고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대에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과거로 시선을 돌려서 1000년 전까지 순위 매기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1000년 전 사람과 당대의 사람을 비교하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남긴 유산을 찾아서 무림 최고수가 되려는 무림인간들의 갈등과 전투가 본격적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도왕여절파라는 신진고수가 당대 최고고수인 환우산마와 구유천자를 박살내지만 무림인들은 1000년 전 천하제일인 혈왕과 100년 전 고금제일검객 검왕 절대검자를 거론하면서 천하제일인의 지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실 도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이 작품 속의 갈등과 대립, 비극은 이러한 무림인들의 애매한 순위 매기기와 자존심 때문에 생겨납니다. 원래 무림인들이 명예욕이 엄청나잖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지위와 타인이 평가하는 위치가 어긋날 경우에 특히 무림에서 순위가 10위 안에 들 정도의 고수들은 도저히 못 참죠. 도왕여절파가 사라진 이후 1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무림은 한 가지 보물로 혼란에 빠지는데요. 전설적인 도둑 한백이 남긴 장보도 때문입니다. 이 장보도는 효랑의 무공과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 지도였습니다. 이 장보도는 남궁세가가 얻습니다. 남궁세가 가주는 장보도가 가리키는 곳에 장치된 기관 매복이나 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지형의 장애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 3가지 보물이 필요하며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오더라도 혈왕의 보물 5분의 1을 떼어주겠다고 선포를 하죠. 주점에서 이 보물 중 하나인 빙백 마혼주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집니다. 첫 소유자의 트릭에 속은 고수들이 엉뚱한 싸움을 벌이면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때 신비한 청년 고수 석중옥이 서동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빙백 마혼주의 원래 소유자는 석중옥에게 빙백 마혼주를 임가장에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 후 사망하죠. 주인공 석중옥이 뜻밖의 사건으로 택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신비고수 석중옥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요. 구무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주인공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죠. 여자들이 첫눈에 반할 정도의 용모에 신비한 매력과 고귀한 품격을 가지고 있어서 섣불리 다가설 수 없습니다. 무공 실력은 적수가 없을 정도로 고강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미스터리든 예리한 추측과 관찰을 통해서 다 풀어낼 정도로 명석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다 가진 셈이죠. 아마도 용대훈의 굴림천하와 후대 작품들을 본 독자들이라면 용 작가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설정할 때가 있었어? 라고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작품은 구무엽과 신무엽의 경계에 있다고요. 석중옥이 무림에 출두한 진짜 이유는 사부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신비문파의 4번째 제자였는데 탁월한 능력과 총명함으로 앞선 3명의 사형들을 제치고 문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하필 사부가 그보다 먼저 거두었던 3명의 사형들이 모두 실종되거나 집안이 멸문하는 비극을 당했던 거죠. 제자의 신분이란 모르지만 정식으로 문주가 되었으니까 문파의 고위급 문도들이자 사형들의 실종에 얽힌 원인을 규명하는 건 당연한 문주의 임무였던 겁니다. 석중옥은 명석한 두뇌와 치밀한 사건 조사를 통해서 사형들이 거대한 세력의 음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사건의 단서를 찾아간 끝에 감옥에 갇힌 만신창이 상태의 둘째 사형을 구하고 또 무림과 무림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를 벗겨내는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을 풀어내는 작가의 솜씨가 비록 습작이지만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작품에서는 보통 비급이나 보물이 숨겨진 장보도가 무림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장보도를 습득한 무림인은 실력의 한계로 다른 무림인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살해당한 채 빼앗기게 되죠. 몇 차례 장보도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분량이 지나가는 데 비해서 이 작품의 경우 혈왕의 장보도 소유자는 남궁세가로 일찍부터 확정합니다. 무협을 많이 본 독자들이라면 바로 이 부분에서도 작가의 트릭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쉽게 비밀이 풀린 셈이니까요. 남궁세가의 가주는 장보도가 가리키는 장소를 지키고 있는 지형적인 함정이나 기관지학의 어려움 때문에 가문 단독으로 잡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비무대회를 열어서 순위에 든 몇몇 고수들과 동행하기로 하죠. 그 결과 석중옥도 다른 무림인들과 동행해서 혈왕의 유적지에 들어가는데 역시나 어지간한 고수들은 살아나올 수 없는 끔찍한 함정들과 괴물들, 기이한 기관지학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석중옥은 유적지로 들어가기 전에 수집한 정보와 유적지 안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무공을 바탕으로 혈왕의 유물에 관한 음모를 남궁세가가 주도했다는 아주 합리적인 추리를 하게 됩니다. 이미 혈왕의 비극과 유물은 누군가 얻었으며 남궁세가는 단지 유물을 미끼로 고수들을 모조리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이러한 추리 과정은 일반적인 스릴러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미스터리 해법 과정에서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대훈 작가 작품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스릴러식 미스터리 구성과 반전은 작품의 재미와 몰입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흥행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의 경우에도 점층적으로 시간순으로 작은 반전들이 드러나는 눈사태식 반전이 있고 한 방에 앞선 이야기를 몽땅 뒤집는 대반전이 있죠. 낙성무제에서는 점층적인 반전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반전은 정의로운 세력인 줄 알았던 남궁세가가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지배되면서
악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민들을 음모 속으로 몰아넣었던 남궁세가의 핵심 인물들은 배우 인물에 의해서 모조리 강시로 제작된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맙니다. 두 번째 반전은 석중옥과 사형들의 정체, 그리고 혈왕의 장보도를 퍼뜨린 도둑 한백의 정체입니다. 석중옥의 정체는 그래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는데 비해서 한백의 정체는 가히 이 작품 최고의 반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요, 최종 빌런의 정체와 이 빌런이 무림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든 계기입니다. 원인을 알고 나서는 겨우 그 정도 이유로 이 난리를 피웠다고 라고 허탈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욕망과 입장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도입부의 천하제일고수 쟁론을 유의해서 생각해보고 석중옥의 시선을 따라서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면 최종 빌런이 누구고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습작이긴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구성과 캐릭터 설정이 지배하던 구무협 전성기에 이 정도 무협을 쓸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용대운이 향후 신무협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용대운 작가가 쓴 작품이지만 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습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요, 당시 구무협들과 차별화된 작품을 쓰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반영했지만 구무협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데다가 필력이나 구성력도 90년대 이후의 작품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이후에 발표한 작품들과는 문체나 구성, 캐릭터 설정 등 모든 면에서 뭔가 어설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작가도 1998년 재간 당시에 이 작품이 많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완전히 성에 차지는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뒤집게 되면 작품 자체를 부정하고 아예 새 작품을 쓰게 되는 꼴이라 부족한 부분을 알면서도 일정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교정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로 놔두는 게 오히려 초심을 유지하고 그동안의 발전 과정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라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대운 작가를 좋아하는 MZ세대들이라면 아마도 그의 장편무협 굴림천하를 접한 후부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이 작품을 먼저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을 읽은 열혈 무협 팬들의 많은 반응과 댓글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용 작가의 작품은 1988년작 마검100호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 작품 낙성무제에 대한 저의 평점은 6점입니다.